동행을 시작합니다. 2024년 기출쟁점을 한번 봅니다. 시험이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올해 우리 시험을 봤을 때 올해 변호사 시험은 작년 5급 공채 쟁점이 나왔죠. 작년 5급에 개발행위가 운영지침의 법적 성질을 물어봤는데 그게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작년 법정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모고에서 지방자치법 188조를 물어봤어요. 그게 올해 우리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쟁점은 반드시 확인은 필요하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쟁점이네요. 문제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베이 도시관리계획 2반 제안에 대해서 2반 제안이 뭐야? 2반자의 동그라미. 이거는 이제 공식이었죠. 계획 변경 청구권이 인정되는 네 가지. 첫 번째, 폐기물 적합통보. 두 번째가 2반. 세 번째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해줬죠. 네 번째가 아직 시험에 안 나온 산업단지 개발 계획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2회나 개변청이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계획변경 청구권의 시험이 나왔어요. 기록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산업단지 개발 계획 이거를 A급으로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물론 개변청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사례로 또 나오기는 좀 그래요. 벌써 2회, 9회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 계획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리고 550제 1번은요. 예측 가능성이 너무 컸었어요. 왜 컸어요? 문제는 이제 다 읽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때문에? 절차법 40조에 2, 3, 4 무조건 초계급이었죠. 2가 뭐예요? 화학, 약.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도 A급. 약 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2. 그 다음 명당공표. 얘는 3개 있잖아요. 40조에 3. 이게 특혜급입니다. 자, 얘는요. 사시에서 기출이 됐고 얘는요. 우리 시험에서 법무를 물어봤단 말이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전 모의고사에서 긴급 경제재정명령 내고 거기에서 고용의무 위반에 대해서 명당공표한 걸로 법무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지금 실효하고 지금 얽혀 있죠. 대통령이 긴급 경제재정명령 내리고 위반자에 대한 명당공표. 그래서 얘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특혜급이 됐어요. 마지막에가 얘가 행정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행정계획인데 내용은 계획재량이었어요. 계획재량에 따른 형량명령인데 사실 얘도 우리 쪽에서 A급으로 찍고 있었는데 지금 5급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형량명령이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조문을 보면 변경, 이 변경 관련해서 판례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법무에서는 이 폐지, 행정계획을 폐지할 때도 형량명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문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판례는 여기까지 있었는데 지금 조문은 얘까지 나왔고 얘가 우리 법전의 모의고사에서 사례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5급 공채는 얘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물어봤는지 한번 보세요. 단일 쟁점으로 물어보지 않아. 그럼 거기 2반 제안에 대해서 슬래시 끊고 이게 계획 변경 신청이라는 거 알아두셔야겠고 비시장의 거부처분을 체크합니다. 취소를 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체크하면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는 얘기죠. 이익형량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인용 판결이 내려졌다. 이익형량 동그라미. 얘가 바로 형량명령인 거죠. 지금 여기는 지금 이익형량으로 써놨지만 결국 행정계획에서 형량명령에 하자가 있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돌려놓은 겁니다. 취소는 인용 제기를 내려졌어요. 이에 따라 B시장이 가배 제안대로 도시관리 계획을 위반해야 되느냐, 제안대로 위반에 다시 줄 빼고 신청대로 인용해 줘야 되느냐? 결론 아니죠. 그러면 지금 쟁점은 뭐예요? 쟁점은 첫 번째 밑에 나온 것처럼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중요 쟁점은 바로 기속력입니다. 형만 빼치고 시법은 40조 1항의 기속력을 물어봤어요. 기속력에 따르면 신청대로 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했죠. 위법 사유를 보완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위법 사유는 뭐야? 이익형량 하자가 있다는 거죠. 이익형량 하자가 뭐라고요? 형량명령의 하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40조의 4 형량명령 뭐라고요? 계획 변경에도 형량명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획 변경에도 형량명령이 필요한데 그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취소 제기가 나왔으므로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적정하게 형량명령 원칙을 준수해서 가부간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 즉 제한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얘가 나왔는데 만약에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면 어쨌든 기록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확약하고 명당공표는 특혜급으로 찍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특혜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목차까지 짜놓고 있어야 돼. 시험에 딱 나오면 목차 어떻게 쓸지. 특히 확약은 저는 확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시험이 이제 사실을 계승한 시험이기 때문에 사법시험 마지막 시험에서 확약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확약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명당공표도 그렇고. 둘 중에 더 중요한 건 얘입니다. 왜? 법정의 모의고사에서는 공표를 냈거든, 사례로.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한번 사례로 나온 쟁점이니까 더 중요하게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확약도 지문에서 많이 나왔죠. 확약하면 떠오르는 지문이 뭐 있어요? 첫 번째, 판례가 처음에서 부정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야 되겠고, 특히 확약에 반하는 처분이 적법하냐. 근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 판례 선택형 지문에서 많이 나왔어요. 뭐 있었어요? 확약 또는 공적효는 표명은 사전명령이 있으면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 이 판례 있죠. 그런데 그 유사한 판례가 재판에 다시 한번 나왔는데 재판이 조금 더 논거를 부여했어요. 논거를 어떻게 제시했느냐. 확약과 공적효의 표명은 그 의사표명 당시에 사실관계, 법률관계와 존속함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공적효의 표명은 확약도 공적효의 표명의 일종으로 보고 있어. 판례는. 확약 또는 공적효의 표명은 그 의사표시 당시에 사실관계, 법률관계와 존속함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변경되면 한 단어로 사전명령이 있으면 그냥 자동 실효라는 거야. 행정처 의사표시 없이. 다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판례 써주고 나서 우리는 적어도 이익형량을 해야 되겠다. 이익형량을 해서 확약에 따른 신뢰의 사익과 그리고 사전명령이나 공익을 이익형량해서 얘가 더 크면 확약은 실효된 걸로 봐버리고 그럼 구속력 없다. 기속력 없으니까 확약에 반한 처분은 적법하다. 그런데 신뢰가 훨씬 더 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실효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익형량을 꼭 해줘야 된다. 자, 그 정도 보겠습니다. 밑에 정답을 볼게요. B시장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화자를 보완해서 다시 새로운 이익형량을 하여 여기는 그냥 설문에 나온 대로 썼지만 우리 용어로 따진다면 새로운 형량명령 원칙을 준수하여 이렇게 쓰면 되겠죠. 새로운 형량명령을 하여 위에다 형량명령으로 적어주세요. 설문에 이익형량으로 써있기 때문에 그냥 질문에 대한 답을 그대로 썼을 뿐이야. 우리 정확한 용어는 형량명령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답안지에 뭐까지 써주면 좋겠어요? 행정절차법 40조의 4에 따른 형량명령을 준수하여 이렇게 써주면 교수가 볼 때 훨씬 더 좋은 답안지다 이렇게 느껴지겠네요. 거기 절차법 40조의 4 꼭 기억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슬래시 여기까지가 본인의 답안지에서 논쟁한 부분이 될 거고 D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죠. 가베치 한대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딱 질문에 대한 답 그대로 써주면 돼요. 질문 형태 그대로 쓰는 거야. 항상 답안지에서는 뭐뭐뭐이므로 여기까지는 내가 위에서 논쟁한 것을 한 줄 브리핑 그리고 심표 찍고 나서 질문 그대로 쓰면서 답을 씁니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만 읽어보면 B시장은 을의 제안대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았다. 이를 이유로 도시관리계획이 위법 무효라고 주장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15점입니다. 얘네는요. 5급은 2시간 100점 시험이죠. 우리는 200점 시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으로 넘어오면 사실은 30점을 주는 게 맞는데 보통은 20점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점 준다고 생각할 때 쟁점 두 개를 어떻게 뽑느냐? 힌트가 있는 거야 항상. 거기 뭐예요? 위법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각각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첫 번째 위법, 독자적 위법 사유냐 이걸 쓰라는 얘기고 지금 무효는 위법성 정도가 취소 사유냐 이 두 가지를 쟁점으로 쓰라는 겁니다. 질문에 이런 힌트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사유, 위법성 정도 이걸 논증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위법성 정도입니다. 위법성 정도 체크하세요. 위법성 정도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보세요. 위법성 정도가 만약에 무효 사유다. 취소 사유다. 이걸 답안지에서 언급하면 좋은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 하자승계가 시험에 나온 지 지금 거의 5년째 됐죠. 그러니까 얘도 A급으로 적어도 B뿔 이상.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던 쟁점 중에 중요한 쟁점은 다시 여러 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하자승계에서 하명 처분과 예를 들면 철거명령과 대집행 행정이 실효성 확보사 하자승계 안 되죠. 근데 무효사유일 때는 무조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이 바뀌어버렸죠. 절차상 하자가 위법성 정도가 뭐냐 무효사유냐 취소사유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하자승계가 안 되지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자승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취소사유일 때 하자승계가 안 되는 것들이 만약에 선행처분이 무효면 무조건 다 하자승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둬야겠고 그리고 소송 형태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무효사유가 나오면 뭐 쓰라고 했어요? 무효확인소송 또는 무효선을 구하는 취소소송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했어. 무효선을 구하는 취소소송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심리결과 취소사유다. 그러면 판례에 따르면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원고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 판결할 수 있다. 이것도 지금 너무 중요해진 이유가 뭐예요? 행정소송규칙 16조에 성명권 규정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 쟁점이 지금 행정소송규칙에 들어가 버렸어. 행정소송규칙에 나와 있는 16조 무조건 특혜급입니다. 구조 초추변은 작년에 우리 시험에 물어봤고 이미 물어봤기 때문에
첫 추면도 지금 구조에 들어갔죠. 행정소송 규칙. 근데 작년에 냈으니까 곧바로 연타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세 번째 쟁점입니다. 의뢰 갑에 대한 계도 사업 허가의 취소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라. 여기서는 경원자 소송이 문제가 됐는데 우리 시험에서 신문에서 경원자 소송을 냈더니 막 경업자를 한 80% 갔었어. 차이는 뭐라고 했어요? 아주 간단해. 경원자 소송은요, 거부 처분, 불허가 된 자가 소송을 제기하는다. 기억하세요? 경원자는 원했잖아. 뭐를? 허가를. 그러니까 경원자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내가 신청했다고 거부된 자예요. 거부된 자가 타인에 대한 인용청을 다투는 소송이란 말이에요. 경업자는요, 기존업자여야 돼. 왜? 경업자는 경업관계에 있는 자가 경업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어떤 처분, 그게 신규 허가 처분이든 어떤 처분에 의해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다투는 거고, 얘는 허가 하나 놓고 허가 받으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고, 허가를 받으려고 싸우는데 내가 허가를 못 받았고 누군가 받아서 그걸 다투려고 하는 거. 얘는 자신의 영업상 이익 침해를 다투는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경업자 소송은 이미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얘는 허가를 못 받은 자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분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지금 경원자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경원자 소송 물어보면 꼭 주의할 게 뭐라고 했냐. 경원자 소송 원고 적격을 물어보더라도 협의 소익까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원고 적격과 협의 소익이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별로 구분하지 않고 같이 논의한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도 보면 12조에 전문이 원고 적격, 후문이 협의 소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논의해줘야 돼. 얘는 특이했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의뢰는 경험자 소송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만 신청이 인용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소익이 없는 사례를 처음으로 냈단 말이에요. 5급권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나중에 사례형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신청이 인용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 위에다 줄 빼고 허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결격 사유. 궤도 사업 허가를 하다가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가 돼버려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였거든. 그러니까 얘는 신청이 인용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사례형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다음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이문인가 보네요.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네요. 우리 종에서는 사례형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문제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에 착하고 공법인이죠. 행정주체이기 때문에 얘는 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지변 과정에서 갑에게 경과실로 손해를 입혔다. 경과실에 체크합니다. 만약에 얘가 공무원의 지위가 있다면 경과실 면책이 될 수 있었겠죠. 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하는 경우 경과실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느냐? 별로 없죠. 뭐라고 했어요? 판례는? 얘는 행정주체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과실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한국주택공사 줄 빼고 적어봅니다. 임직원이나 피용인 같으면 얘는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봤어요. 따라서 만약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용인, 임직원 같은 경우는 경과실이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서는 뭘로 나왔다? 사례형 객관식에서는 토지공사 대신 대한변협이 나왔고, 그리고 피용인으로 임직원으로 나온 게 변협회장이었어요. 그때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냐? 변호사 등록 2달 지연시킨 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대한변협은 공법인, 행정조치로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대한변협 회장은 피용인, 사실상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이다. 그래서 경과실 면책 인정해 준 거죠. 그렇게 기억해야 된다. 얘는 공무원의 지위는 없기 때문에 경과실 면책 주장을 할 수 없다. 그 안에 속해 있는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 피용인 또는 뭐 그런 임직원 이런 사람만 가능하다. 밑에 해설 마지막 결론 봅니다. 한국 토공은 국가배상법 2조의 공무원이 아니므로 갑이 토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경과실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아니므로 여기까지가 논증. 그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방으로 1번 볼게요. 갑이 A도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스트레스 한번 끊어줍니다. 지토이가 피고가 된다는 말은 수용재개를 다툰다는 얘기겠죠. 수용재결 동그라미 치고 수용재개는 토지보상법 34조에 있는데 얘는 재결자가 붙어있지만 뭐다? 원처분입니다. 왜 줄 빼고 원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대요.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심리결과 취소 사유다. 그럼 행정소송규칙 16조를 반드시 언급해줘야 돼.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인용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 후 갑이 수용재개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수수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기판령 문제죠. 자, 판결이 확정됐어.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피고 행정처에 나오면 기소령, 후소법원이 나오면 기판력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인용 판결이 확정됐다는 말이 나왔고 확정이 동그라미. 그러면 판결이 효력으로 넘어가는데 그 뒤에 보니까 소송이 나왔네? 법원이 나왔네? 그럼 기판력. 그러면 기판력 학설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무효 확인 판결이 나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웬만하면 광해 행위 위법성설 이런 것들을 취하면
기판력 미친다.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원 학설에 따라서 부정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기판력 미치는 걸로 갔어요. 광해행위 위법성소로 가서 특히 취소도 아니고 무효 확인해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잖아. 그 정도면 웬만하면 하자 기판력 미치는 걸로 가면 무난하겠습니다. 다음, 이 경우 변상금 부과와 별도로 가백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이 시험에서 브리타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맞출 수 있었지. 왜요? 선택형 지문에 몇 번 나왔단 말이야. 옆에다가 선택형. 자, 결론은 뭐냐? 변상금하고 부당이득은요. 변상금은 얘는 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변상금 위에다 공법.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 같은 공법에서 인정하는 거고, 부당이득은 위에다가 민법. 민법 741조죠. 따라서 공사법 이원주에 따라서 양자를 뭘로 본다? 별개로 보는 거예요. 별개로. 목적 취지 같은 게 완전히 다른 걸로 봐요. 그래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질문이 두 가지네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청구할 수 있다. 왜? 양자는 별개니까. 특히 하나는 국가적 공권, 하나는 사권, 그리고 요건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법적 성질, 하나는 공법이 인정한 권리, 공권, 하나는 사법이 인정한 권리, 그리고 요건도 다르다. 그리고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변상금 부과 징수는 누가 할 수 있어요? 변상금은? 위에다 줄 빼고 관리청. 관리청은 보통 국도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올 때 보면 단체장일 거란 말이야. 결국 변상금 부과 징수 권한은 관리청인데 관리청은 소유권과 상관없이 변상금 부과 권한이 있다는 판례. 선택형 지문에 여러 번 나왔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변상금 부과 징수 권한은 소유권과 상관없이 관리 권한으로 인정된다. 이게 판례였단 말이에요. 소유권과 상관없이. 따라서 국도에 관해서도 단체장이 자기 관리 범위 안에 있어서 관리청의 지위를 갖고 있으면 변상금 부과 징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누가 해요? 소유자. 따라서 국가가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국도면 변상금 부과 징수는 관리청인 단체장. 그렇지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소유자인 국가.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다음. 그 다음 질문도 보세요. 부당이득이 가능하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 형식은 소송 형식에 체크하고 소송물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공권인지 사건인지 판례에 따라서 사건으로 보면 민사소송, 다수설같이 공권으로 보면 당사자 소송. 이거는 재판 실무도 아셔야 되니까 이렇게 다수설 판례가 극명하게 갈라질 때는 두 가지 견해를 다 얘기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 사안의 해결 봅니다. 사안의 경우 변상금 부과와 별도로 가백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왜? 양자는 별개니까. 그리고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 심의에 따르면 사건이니까 민사소송이다. 넘어갑니다. 3페이지 올해 입법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A군 조례 이 사건 조례 두 번째 줄 지방자치법 28조 1항 단서 위반되므로 슬래시 한번 끊어주고 유연성 시비가 있었죠. 왜냐하면 헌법에서는 117조에는 법률 우위만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28조 1항 단서에서는 침입적 조례 법률 유보, 법적 근거를 요구했단 말이야. 결론은 합법입니다. 위반되므로 이 사건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즉 위헌인 조례다. 그래서 근거에서 위법하다. 타당하지 않네요. 왜냐면 단서 위반되지 않는다는 건 이제 검증을 필요해요.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시오. 이 경우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이 조례의 위임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또 올해 1월에 우리 시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왜냐면 조례 위임 근거의 동그라미. 조례 위임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은 대적 구속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개발행위와 운영 지침 올해 우리 시험 기출했잖아. 판례는 대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행정규칙이면 조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거기서 봅니다. 이 사건 조례는 포괄적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28조 1항 단서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와 유법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행위와 운영 지침은 대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게 판례에 놓은 거죠.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위임 근거가 될 수 없다. 이거는 우리 시험이 입시에 반영된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사건 조례가 사실상 태양광 발전소 건축의 대부분을 획일적으로 금지함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 타당하냐? 이거는 나중에 조문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최판이 시험에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판례를 낸 거예요. 결론은 유의만기를 벗어나지 않았다.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거 아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첨부서의 추가 변경은 작년 우리 기출이에요. 옆에다가 23년 변시 기출.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 외에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만약에 기록에 나온다면 행정소송 규칙 구조는 적어줘야겠죠. 첨부서의 추가 변경은 행정소송 규칙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네도 나온 거야.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중요한 쟁점 나왔어요. 4페이지. 양가로 1번 별표. 처분기준 설정 공표. 이것도 A급으로 찍고 있었는데 얘네가 먼저 내버렸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둬야겠습니다. 이 사건 지침이 사전에 공표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한 거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한 거부가 위법해지려면 지침은 위법적법을 판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대적 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대적 구성이 없다. 자, 밑에 해설 봅니다. 이 사건 지침이 관광진흥법령이나 일반 원칙을 위반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이건 판례의 사안이고, 이 사건 지침이 사전에 공표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위반되므로 지침에 근거한 뭐 거부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자, 이것만 기억합니다.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의무 있죠. 이것은 위법 사유의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위에다 위법 사유 X. 처분 기준의 사전 공표 의무 위반. 옆에다 위법 사유 X. 왜? 사전 공표된 처분 기준도 뭐에 불과하다? 밑에다 행정규칙에 불과. 우리 선택형 지문과 사령 객관식으로 우리 시험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사령 객관식으로도 올해 기출인가 그랬죠? 선택형 지문으로 알아두셔야겠고. 다음, 양가 1번 특이한 문제였습니다. 을은 이 사건 지침이 법령에서 위임한 것과 달리 법령에서 위임, 주어 빼고 불용으로 위임했는데 고시로 하면 대적 구성이 없다고 했죠. 법령 보충 행정규칙의 한계로서 위임 방식을 위배했기 때문에 위임 방식은 내용뿐만 아니라 그 위임의 형식까지도 구속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대적 구성이 없다.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5페이지 법원행 시 1번은 위법은 행정조사에 근거한 후행처분의 효력. 이건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기록에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옆에다 기록. 우리 시험에서 2번이나 물어봤어요. 위법은 행정조사에 근거한 후행처분의 효력. 다음, 하자승계는 우리 시험에서도 B뿔 내지는 A급으로 처리합니다. 시험에 나온 지 좀 오래됐단 말이야. 하자승계는 한 번 더 나와도 되는 쟁점이에요. 우리 시험에서요. 중요 쟁점이 빠르게 나올 때는 3년 전에 나왔던 게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야. 2번이나.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둬야겠다. 하자승계는 혹시 모르니까 A급으로 처리합니다. 자, 여기는 조금 논란이 있는 판례를 내긴 했는데 그 정도 넘어가시고 법정형 모의고사 한번 보겠습니다. 형합편 한번 쳐볼게요. 3차에서 나온 경원자 손과 소이익 그거 다 형합 배치입니다. 경원자 많이 물어보고 있죠? 이거는 올해 나왔지만 체크를 해줘야겠어요. 두 번째, 행정기법은 24조의 5항 이게 의제 범위 집중률을 규정한 게 24조 5항이에요. 의제자가 집중을 이거는 A급으로 처리합니다. A급으로 처리하면서 특히 인허가 의제 건축 신고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의제 건축 신고 옆에다 적어놓습니다. 의제 건축 신고까지 알아둬야겠어.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 이걸 A급으로 처리합니다. 다음 법령 보충 및 행정규칙은 패스하시고 처분적 고시에 대한 항고소송 여기는 형합 배치고 얘는 불이타로 A급으로 처리합니다. 재판 안 들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추록 재판에 보면 서울시 고시에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죠. 거리 제한에 대한 서울시 고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별표 쳐놔야겠습니다. 만약에요. 이번에 비상계엄의 포고령에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처분적 고시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법규명령 효력이 있으니까 처분적 법규명령을 보면 되겠죠. 만약에 직접적으로 뭐 5인 이상 못 무인다. 잃어버리면 무임이 처벌받으니까 나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럼 이것이 처분적 법규명령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포고령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자, 처분적 고시에 대한 항고소 이거 충분히 체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허가 의제, 의제는 전반적으로 다 A급이라고 했죠. 인허가 의제와 소의 대상 이것도 체크하시고 직권 철회와 직권 취소는 18조 19조 조문만 기억해 주세요. 다음 제2차 법무입니다. 특이한 건 직접관계를 처음으로 시험에 냈는데 직접관계 현관펜 치고 위에다 직시관계도 적어놓습니다. 직접관계가 만약에 실전에 나온다면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관계가 시험에 나오면 학생들이 찾지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직시강제가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으세요. 왜냐면 행정기업법 30조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거든. 이게 2년 유예가 풀렸어요. 30조 꼭 체크합니다. 직시강제는 32조 밑에다 33조 가로 열고 직시강제. 개인적으로는 직시강제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만약에 직접강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얘가 나올 거니까 위에다 적어놓으세요. 간판 영업소 폐쇄. 명령자가 붙으면 안 돼요. 영업소 폐쇄 5와 간판 제거 조치. 그게 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간판 제거. 행정청에서 직접 간판을 제거해서 영업소를 폐쇄시키는 거. 이게 직접강제입니다. 자, 그거는 기억하시고 폐기물은 워낙 시험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폐기물 허가.
이거를요 학생들이 체기표에 혼합적 허가라는 말이 써 있어서 이걸 왜 허가를 받지? 그건 착각하시는 거예요. 혼합적 허가라는 게 강화성 허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대물적 허가, 대인적 허가, 혼합적 허가, 인적물적 결합시설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혼합적 허가라는 말이 얘가 강화성 허가라는 말하고 전혀 다른 의미야. 특허예요 얘는. 환경 관련성이 얼마나 큰데 이게. 그러니까 특허인데 인적물적 요소를 요구하기 때문에 혼합적 허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자, 그 정도 보시고 거기 중요한 거 나오네요. 행정심판 청구 기간 준수 여부 여기다 체크합니다. 심판 청구 기간 중에서 지금 시험에 안 나온 거 딱 하나 남았다고 했죠. 뭐예요? 제3자의 정당한 사유. 줄 그어놓고 적어놓으세요. 제3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이 도과됐더라도 소송이면 1년이 도과됐더라도 적법한 소재기로 본다. 지금 우리 시험에서 이거 하나 외에는 다 나왔어요. 고시공고도 나왔고 그 다음에 불고지 오고지도 나왔고 이거 하나가 안 나왔어요. 정당한 사유 꼭 기억하십니다. 뭐 조례제정권 한 개 기판료 이거는 오히려 기출된 걸 다시 내다가 보여주고 넘어갑니다. 1차에서 조례의한 재임 이거는 우리 6회 기출이죠. 넘어갑니다. 그 제일 마지막 거 있죠. 지방자치법상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의 의미 이거는 최판을 지금 낸 거예요. 최판 옆에다 줄 빼고 사무소만 있으면 된다. 사무소만 있으면 돼요. 본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소만 개설돼 있으면은 분담금 납부의무자인 주민으로 보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 자, 지금 30분인데 지금 제가 강의할 때는 5년을 했었는데 적어도 꼭 3년은 봐야겠다고 지금 생각 들어서 이 자료를 만든 거니까 지금 보니까 30분에 1년권 하나씩 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이거는 꼭 들어봐야 돼요. 적어도 타시험 기출 3년, 우리 법무 3년에 뭐가 나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 쟁점도 지금처럼 선생님이 얘기해 줄 테니까 이건 막판에 꼭 확인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